240만 원짜리 아이패드가 83만 원에 팔리고 코스피가 6,700선을 뚫고 폭주하는 예측 불허의 오늘. 매일 새벽 가장 뜨거운 기사만 모아 완벽한 하루를 위한 인사이트를 배달하는 BT의 세상 읽기입니다. 여러분, 그 주식시장에서 아주 오래된 격언 있잖아요. 5월엔 팔아라. 네. 셀린 메이. 유명하죠? 맞아요. 그 격언이 올해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아니, 코스피가 4월 한 달 동안 막 30%가 폭등하면서 6,700선을 넘겨버렸거든요. 보통 연초에 좀 오르다가 5월쯤 자금이 쫙 빠지는 게 패턴인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폭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과거의 그 통계적 패턴이 지금의 압도적인 실적, 그 펀더멘탈을 이기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지수가 이렇게 단기간에 확 오르면 다들 이거 시장 과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약간 꼭대기에서 폭탄 돌리기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의심부터 들잖아요. 맞아, 당연한 반응입니다. 근데 지금 증시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주도주들의 포워드 PR, 그러니까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을 딱 뜯어보잖아요. 되게 흥미로운 게 나옵니다. 주가가 30%나 급등했는데도 오히려 밸류에이션 부담이 줄어들고 있어요. 오, 잠깐만요. 주가가 엄청 올랐는데 부담이 줄었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그 무서운 속도보다 기업들이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막 미친 듯이 가파르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오늘 소스 중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4나노 공정 수율이 80%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아, 80%요? 기사 보니까 그게 무슨 마의 고지다 막 이러던데 수율 80%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단순히 불량품 좀 줄었다 이 정도가 아닌가 보죠?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 4나노처럼 극자외선 그 EUV 장비를 쓰는 초미세 공정은 웨이퍼 하나 가공하는데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깨지거든요. 수율이 한 60%대일 때는 사실상 팔아도 남는 게 거의 없거나 적자예요. 아, 만들수록 손해인 구간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80% 선을 딱 넘기는 순간부터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가 확 작동합니다. 단위당 생산 단가가 뚝 떨어지는 거죠. 이제야 비로소 그 대만의 TSMC랑 단가 경쟁을 빡세게 하면서도 이익을 팍팍 남길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원가가 획기적으로 낮아지는 분기점을 뚫었다는 거네요. 어쩐지 엔비디아나 IBM, 바이두 같은 깐깐한 글로벌 빅테크들이 앞다투어서 수주 잭팟을 터트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싸져서 그런 건가요? 물론 가격 경쟁력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 진짜 핵심은 패키징 시너지 있습니다. 그 HBM4 베이스 다이 전담이라는 키워드를 꼭 보셔야 하는데요. 아, 베이스 달. 네, 예전에는 메모리 따로 만들고 연산하는 로직 반도체 따로 만들어서 기판에 그냥 딱 붙였거든요. 근데 이제 AI 시대잖아요. 데이터 처리 속도를 막 극한으로 끌어올리려면 이 둘을 아예 수직으로 아파트처럼 쌓아 올려서 한 몸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게 요즘 맨날 뉴스에 나오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인 거죠? 정확합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사업부랑 파운드리, 즉 칩 위탁 생산을 둘 다 하는 곳이 삼성전자거든요. 이 칩들을 쌓아 올리는 주춧돌 역할이 바로 베이스다인데 이걸 자사 파운드리에서 최적화해서 딱 생산하고 바로 옆 메모리 공정에서 HBM을 착 얹어버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주춧돌 만드는 하청업체 따로 쓰고 기둥 세우는 하청업체 따로 써서 집을 짓는데 삼성은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한 큐에 끝내주는 올인원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병목 현상도 줄이고 납품 시간도 확 줄어드니까요. 이러니까 하반기 실적이 단순 흑자 전환 수준이 아니라 진짜 폭발적인 턴어라운드가 될 거라고 시장이 예측하는 거죠. 야, 여기까지 들으면 지금 우리 증시는 막 4나노 수율이라는 최신형 엔진을 달고 아우토반을 질주하는 스포츠카 같아요. 네, 엄청난 속도죠. 근데요, 여기서 완전히 찬물을 쫙 끼얹는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유명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등판했거든요. 또 극단적인 경고를 하나 했죠. 네,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에 거대한 대폭락, 대공황이 온다고 경고를 때렸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현금 다 쓰레기 될 테니까 진짜 하루를 굶어서라도 단돈 $10로 당장 은하를 사라고 막 소리치고 있거든요. 아니, 방금 전까지 반도체 슈퍼사이클 타고 질주한다면서요. 기요사키는 왜 당장 차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걸까요? 기요사키 특유의 그 자극적인 화법이긴 한데 그 바탕에 깔린 매크로 경제의 불안 요소는 분명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경고하는 대폭락의 메커니즘은 유동성 축소,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과유존 이 두 가지거든요. 유동성 축소요? 네, 지금 증시가 펀더멘털로 오르긴 하지만 동시에 지난 10년 넘게 풀려있던 막대한 돈이 AI라는 단일 테마로 확 쏠리면서 만들어진 되게 아슬아슬한 탑이기도 하거든요. 당장 5월 15일에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취임하잖아요. 아, 그분이 약간 매파적인 성향이라고 들었어요? 시장은 그가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거나 돈줄을 확 쥘까 봐 엄청 우려하고 있어요. 연준의 수도꼭지가 잠기는 순간이 위기라는 거죠. 와, 수도꼭지 잠기면 실적이고 뭐고 자산시장 전체가 막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5월 27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엄청난 트리거가 대기 중이잖아요. 만약 엔비디아의 그 미친 성장세가 시장의 엄청 높은 기대치를 단 1%라도 빗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우,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폭포수처럼 쏟아지겠죠. 네, 지금 글로벌 자본시장은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 매매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특정 지지선이 딱 무너지면 시스템이 기계적으로 매도 폭탄을 그냥 쏟아내는 구조거든요. 기요사키는 이런 톱니바퀴 중 하나만 살짝 어긋나도 블랙먼데이나 2008년 금융위기급 연쇄붕괴가 터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가짜 돈이나 전자데이터에 불과한 주식 말고 진짜 실체가 있는 금이랑 은을 사라고 그렇게 급단적 처방을 내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시스템 붕괴를 대비하라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경고네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장이 막 극도의 낙관이랑 극도의 공포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 자산 관리 방식도 되게 기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세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부를 어떻게 물려주고 있나 보면 되게 재미있는 모순이 하나 나와요. 아, 미성년자 주식 계좌 데이터 말씀이시군요. 네, 올해 1분기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이 작년 대비 무려 272%나 폭증했어요. 평균 잔고도 한 1,000만 원 수준이고요. 엄청나죠? 예전에는 자녀 이름으로 뭐 통장 만들어주거나 펀드 들어주는 게 다였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 방어하려고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을 쓴다는 뜻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개설하는 비중이 60%나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빵 터진 게 뭐냐면 이 계좌에 뭘 담고 있느냐입니다. 부모들 본인 계좌 보면요. 테슬라나 엔비디아 막 2배,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 그런 도파민 터지는 거 엄청 사거든요. 네, 변동성 엄청 큰 거 좋아하시죠. 근데 정작 자기 자식들 계좌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우량주 아니면 S&P 500 지수 추종하는 인덱스 ETF 이런 걸 압도적으로 콱콱 채워주고 있어요. 진짜 아이러니하죠. 본인들은 당장 내일 상한가 7종목 차라서 막 단타치면서 자식들한테는 시장 전체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걸 믿고 가장 정석적인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머리로는 복리의 마법이라는 그 지루하지만 확실한 시스템의 승리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예리하십니다. 자녀 계좌는 일단 만들어두면 법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맘대로 넣고 빼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스스로 반강제적인 장기 투자 시스템을 딱 세팅해버린 거죠. 아, 강제 장바구니네요? 그렇죠. 단기적인 노이즈나 기요사키의 폭락 경고 같은 거에 흔들리지 않고 느리지만 확실하게 자라나는 과일나무를 씻어주는 겁니다. 와,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이성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자산을 넘겨주는데 근데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잖아요. 진짜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세금 시스템을 어떻게든 피해보려는 아주 노골적인 꼼수들이 폭증하고 있거든요.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슈 때문이죠. 맞아요. 5월 9일 종료 앞두고 서울 주택 증여가 1분기에만 90% 이상 폭증했습니다. 헐값에 매물로 던지느니 그냥 자식한테 줘버리겠다는 건데 여기서 국세청이 엄청 무서운 경고장을 날렸어요. 도대체 어떤 편법들을 쓰길래 국세청이 이렇게 벼르고 있는 겁니까? 이게 주식은 이체 기록이나 평가액이 1초 단위로 딱딱 투명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개별성이 워낙 강해서 가치평가나 자금 출처를 숨길 틈이 되게 많거든요. 국세청이 지금 가장 째려보고 있는 타겟이 바로 부담부 증여를 가장한 편법입니다. 부담부 중요해요. 아, 그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 같은 빚까지 같이 자식한테 물려주는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아파트에 10억짜리 전세 세입자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걸 그냥 순수하게 증여하면 20억 전체에 대해서 막대한 증여세를 두들겨 맞습니다. 근데 세입자한테 나중에 돌려줘야 할 그 10억 원의 빚을
자식이 떠안는 조건으로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자식이 실제로 받는 순수 자산은 10억으로 깎이는 거네요. 그렇죠. 과세 표준 자체가 반토막이 나버리니까 세금이 진짜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세금 줄이는 건 법에 있는 제도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 꼼수고 불법이 되는 건가요? 그 시작은 합법이 맞습니다. 근데 결말이 불법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국세청이 잡으려는 건 그 이후의 흐름입니다. 소득도 별로 없는 20대, 30대 자녀가 나중에 그 10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한테 돌려주거나 은행 빚을 갚아야 할 시점이 딱 오잖아요. 아, 자녀 돈으로 갚아야 하는데 부모가 뒤에서 몰래 대신 갚아주는 거군요. 세금 싹 피해주고 실제로는 나중에 부모가 현금으로 빚을 갚아주면서 2차 탈세를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이 이번에 도입한 감시 시스템이 무서운 게 이 사후 부채 상환 과정을 아주 끝까지 촘촘하게 추적합니다. 와, 끝까지 쫓아간다. 만약에 부모가 몰래 대리 상환해준 거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본래 냈어야 할 세금 토해내는 건 기본이고요. 탈세 의혹으로 적발되면 징벌적 가산세가 무려 40%나 붙습니다. 40%요? 와, 진짜 세금 좀 아끼려다가 말 그대로 패가망신하는 수준이네요. 국가의 그 감시 시스템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촘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 내에서 파일을 어떻게 넘길까 치열하게 싸우는 걸 봤는데 기업 내부도 지금 돈잔치 때문에 아주 전쟁터입니다. 네, 성과급 쟁탈전이 본격화됐죠. SK하이닉스가 1분기에 영업이익 37조 원을 냈다고 하면서 임직원 평균으로 7억 원의 성과급을 예고했습니다. 진짜 억소리 나는 규모죠. 이게 단순히 하이닉스 직원들 좋겠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산업계 전체의 그 보상 시스템, 파일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불씨를 던졌거든요. 당장 삼성전자 노조가 들고 일어났잖아요. 맞아요. 사상 처음으로 반도체 라인 전체 총파업이라는 엄청난 초강수까지 꺼내더라고요. 노조가 요구하는 게 정확히 뭡니까? 기존에는 성과급 상한선이 되게 기계적이었어요. 개인 연봉의 50%를 절대 못 넘게 룰로 묶어놨었죠. 근데 노조 요구는 이 상한선 다 폐지하고 회사 전체 영업이익의 15%를 직원들한테 직접 배분해달라는 겁니다. 이걸 반도체 부문 인력으로 단순 계산해서 나눠보면 1인당 한 6억 원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이에요. 와, 연봉 50%를 깨버리고 회사가 번 돈에 직접 비례해서 쉐어하자. 근데 이게 삼성이랑 하이닉스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현대차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난리지만 최근에 노란봉투법 시행되면서 하청업체 노조들까지 원청한테 직접 요구하고 나섰다면서요? 네, 노란봉투법의 핵심이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청업체 노조들 논리도 되게 일리가 있습니다. 너희가 초단위 이익을 낸 게 우리가 24시간 라인 돌리고 부품 대고 유지보수 해준 덕분 아니냐. 그러니까 그 파일을 정규직들만 독식하지 말고 우리랑도 나누자는 거죠. 듣고 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주주들의 입장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기업이 초과 이익을 냈으면 아까 말한 그 4나노 공정 고도화나 비싼 EUV 장비 사는데 재투자를 해야지 그걸 단기 성과급 잔치로 펑펑 써버리면 장기적인 주주 가치가 훼손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연대 쪽에서는 파업하면 맞불 집회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상황이에요. 야, 진짜 노동자, 경영진, 하청업체 주주 다들 각자의 논리가 너무나 팽팽합니다. 파이 크기가 막 커지니까 이걸 어떻게 나눌지 이 분배 시스템이 인간의 복잡한 욕망을 감당을 못하고 터져나오는 느낌이에요. 네, 끌어오르는 인간적 충돌이죠. 근데 재밌는 건요. 이렇게 인간들이 핏대 세우고 싸우고 있을 때 아주 차갑고 완벽해 보였던 기계, 즉 AI 시스템이 진짜 어처구니 없는 대형 사고를 하나 쳤습니다. 그 쿠팡 아이패드 사태 들으셨죠? 아, 네, 그 다이내믹 프라이싱 오류 사건? 아니 240만 원짜리 최신형 아이패드 프로 13인치를 단돈 83만 원에 팔아버렸어요. 10분 만에 200대가 다 팔렸대요. 아니 그 똑똑하다는 쿠팡의 알고리즘이 도대체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겁니까? 이게 자동화 알고리즘이 사실 얼마나 멍청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반면교사입니다. 유통업계에는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고 해서 AI 봇이 실시간으로 경쟁사 웹사이트 가격을 다 긁어오거든요. 사람이 수백만 개를 다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데서 더 싸게 올라오면 자사 가격도 자동으로 그거랑 똑같이 혹은 더 낮게 확 깎아버리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이번 사건도 어디 다른 쇼핑몰에서 83만 원에 올렸다는 뜻인가요? 정황상 그럴 확률이 높죠. 타사 직원이 가격 입력하다가 영월 하나 빼먹었거나
일시적인 전산 오류가 났을 텐데 아, 그러니까 경쟁사에서 직원이 졸다가 오타를 냈는데 쿠팡 AI가 그걸 딱 보고 저기가 제일 싸다. 무조건 맞춰. 이러고 아무 생각 없이 카피해버렸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진짜 막 수능 시험 보는데 옆자리 짝꿍이 밀려 쓴 오답 OMR 카드를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베껴 쓴 거잖아요. 너무 황당한데요? 비유가 딱 맞습니다. 이 알고리즘에는 제일 중요한 상식의 필터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아니 아무리 최저가 매칭이 원칙이어도 원가가 200만 원이 넘는 애플 신제품이 80만 원대에 팔린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시스템 내부에 제조 원가 대비 몇 프로 이하로는 절대 내릴 수 없다거나 이전 가격 대비 50% 이상 폭락하면 무조건 인간 관리자 승인을 받아라. 이런 안전장치가 없었던 겁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만든 기계가 오히려 기업에 순식간에 수억 원 손실을 낸 셈이죠. 와, 기계의 알고리즘도 이렇게 빈틈투성인데 솔직히 국가의 행정 시스템이라고 다를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오늘 마지막 소스 한번 볼게요. 고유가 피해 지원금 논란입니다. 어제부터 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사용처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보라고 검토를 지시했어요. 네, 그 매출 제한 규정 때문이죠. 저는 처음에 기사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고유가 지원금인데 주유소에서 결제가 안 된다고요?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처리했길래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정책의 좋은 의도랑 행정적인 잣대가 현실에서 정면 충돌한 건데요. 정부가 처음에 지원금 설계할 때 영세소상공인 보호랑 골목상권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체인점이나 대형마트로 돈 쏠리는 거 막으려고 허들을 하나 만들었어요. 바로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아, 30억 원. 근데 주유소는 기본적으로 취급하는 단위 액수가 크잖아요. 기름값이 얼만데 매출은 당연히 엄청나게 잡히겠네요. 맞습니다. 기름 떼어서 파는 구조라서 매출액 수십억 찍는 건 진짜 우스운 일이에요. 하지만 주유소 사장님들이 정작 손에 쥐는 영업이익률은 1, 2%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전형적인 씬 맞은 사법입니다. 아, 그러니까 연매출 30억 원이라고 해봤자 사실상 적자에 허덕이는 동네 영세 주유소일 확률이 높은데 시스템은 그냥 그 탑라인 매출 숫자 하나만 띡 보고 부자 기업이네 하고 배제해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고유가의 기름값 보태쓰라고 준 돈인데 정작 동네 주유소에 가면 결제가 다 튕겨버리는 엇박자가 난 거죠. 이거 완전 국가에서 배고픈 국민들 빵 사 먹으라고 쿠폰 줘놓고서 동네 파리바게트나 투레주르는 매출 30억 넘으니까 거기선 빵 못 삽니다. 이러는 거랑 똑같잖아요. 명분 쫓다가 현실 해결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네요. 그래서 부랴부랴 대통령이 유연하게 대처하라고 지시를 내린 거고요. 근데 이 똑같은 지원금을 두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아주 뼈아픈 차별 논란이 터졌습니다. 이주민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거든요. 네, 장기 체류 이주민들이 이 지원 대상에서 몽땅 누락됐다는 기사 저도 봤습니다. 데이터로 보면 국내 장기 체류 중인 이주민이 약 216만 명인데 영주권자 같은 일부를 뺀 무려 178만 명이 이번 지원 대상에서 통째로 빠졌습니다. 178만 명이나요? 왜 그렇게 된 건가요? 행정 시스템이 지원금 줄 때 잣대로 삼는 게 내국인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외국인 등록증 체계랑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자동 산정 돌릴 때 기계적으로 싹 다 걸러진 겁니다. 아, 그냥 시스템의 코드가 달라서 네. 인권단체들 주장은 이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공장 돌리고 식당 일하면서 내국인이랑 똑같이 땀 흘려 노동하고 세금 내는데 왜 고물가랑 고유가 고통은 국적에 따라 다르게 받아야 하냐는 거죠. 경제적 타격은 다 똑같이 보편적인데 복지 시스템의 잣대는 너무나 배타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있다는 비판입니다. 진짜 동일한 경제 공간에서 똑같이 비싼 기름값 내고 살고 있는데 단순히 주민등록 코드 차이로 생존 지원에서 배제된다면 이건 분명히 시스템의 포용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네요. 뭐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려는 행정 논리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 기계적인 잣대가 현실의 사람들에게는 진짜 너무 차갑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쭉 추적해본 이슈들 뭔가 하나의 거대한 맥락으로 싹 연결되지 않으십니까? 네, 아주 일관된 메시지가 보이죠? 4월의 급등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5월엔 팔아라라는 그 낡은 통계 격언, 세금 그물망 피하려다 40% 징벌적 철퇴 맞는 부동산 꼼수들, 그리고 기존 룰 깨고 영업이익 직접 나누자면서 정면 충돌하는 기업의 보상전쟁, 경쟁사 오타 그대로 베껴서 수억 날릴 뻔한 쿠팡의 AI 알고리즘, 마지막으로 연매출 30억이라는 단일한 잣대 때문에 주유소에서 튕겨버리는 기름값 지원금과 시스템에서 배제된 이주민들까지.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과거의 통계, 고도화된 AI, 그리고 그 촘촘하다는 행정 시스템들이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죠.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인간의 실수를 줄여주고 세상을 완벽히 통제할 거라고 맹신하지만 결국 그건 그냥 한정단 변수 안에서만 돌아가는 기계일 뿐이거든요. 맞습니다. 결국 오늘 논의의 핵심은 이거예요.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역설적으로 그 맹점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자나노 수율 80%의 의미를 못 읽으면 6, 700선 돌파를 그냥 거품으로 오해할 거고요. AI의 맹점을 모르면 기계가 잘못 부르는 엉터리 가격에 끌려다니게 되죠. 맞아요. 숫자 너몽에 있는 진짜 맥락, 이면의 논리를 짚어내는 건 기계나 행정 제도가 아니라 결국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돕는다고 굳게 믿었던 지표, 격언 혹은 어떤 시스템이 오히려 여러분의 시야를 꽉 가리는 눈가리개가 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규칙이라도 때로는 잠깐만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라고 의심하고 브레이크를 딱 밟을 줄 아는 그 유연한 직관이야말로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돌파하는 진짜 날카로운 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의 복잡한 이면을 가장 명쾌하게 짚어내는 시간, 내일 새벽 PT의 세상 얘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완벽한 하루 보내세요.